위저드 베이커리. 글 구병모. 프롤로그. 중불에 달구어진 설탕 냄새가 난다. 그와 함께 다른 모든 것들이 감각의 뒤편에서 들고 일어난다. 방금 막 치대어 풍부한 글루텐을 함유한 중력분 밀가루 반죽의 탄력과 프라이팬 위에 원을 그리며 녹는 노란 버터에서 일어나는 거품과 커피에 얹은 부드럽고 촉촉한 생크림이 그려내는 물결무늬. 나는 그 가게 앞에 설 때마다 발효된 이스트의 활발한 움직임을 인식할 수 있었고, 그날의 타르트 위에 얹을 무화과잼 또는 살구잼의 풍미를 섬세하게 식별할 수 있었다. 빵은 지긋지긋해. 아파트 단지에서 100m쯤 내려오면 마을버스 정류장 근처에 24시간 영업하는 제과점이 있다. 야식 본능이 출몰하는 새벽 1~2시에 얇게 썬 햄을 돌돌 말아 넣은 크루아상이나 담백하다 못해 밋밋한 허브향 베이글 같은 걸 먹고 싶어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지만, 굳세게 24시간 불을 밝혀놓고 언제라도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곳. 쇼윈도 너머에 나와 나이가 비슷하거나 조금 어린 여자애가 있다. 낮 동안 계산대를 돌보는 애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면 계산대 너머로 제빵실이 보인다. 거기에 20대 후반이나 30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를 풍기면서 빵을 굽는다. 밤에는 여자아이가 없고 그 제빵사가 계산대와 제빵실을 오가며 손님을 맞는 모양이다. 실은 그 시간에 손님도 별로 들지 않으니 프랜차이즈 아닌 작은 동네 빵집들이 대체로 그렇듯 점장이 곧 제빵사인 듯 했다. 그곳은 동네 빵집치곤 빵을 무척 많이 만드는 편이었다. 가게 앞을 지날 때마다 밀가루가 공기 속에 감돌다 코끝을 간지리고 설탕 입자가 혀끝에 녹아들었다. 택배 용달차는 이틀에 한 번꼴로 들러 적지 않은 수의 박스를 작물처럼 싣고 떠났다. 밤샘 영업이나 가게 규모에 비해 터무니없는 대량 생산만이 이 제과점의 황당한 특징은 아니다. 문제는 그 점장이 좀 심각하게 똘끼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몇몇 사례를 종합하여 나 혼자 내린 결론일 뿐, 사정을 모르고 가게를 드나드는 다른 손님들도 거기에 동의해 줄지는 모른다. 입만 열지 않으면 모종의 신비감과 함께 수수하면서도 전문가나 장인다운 지성미가 넘쳐 보이는 사람. 조금 우스꽝스러운 종이 모자와 그 아래로 어깨에 살짝 드리워진 꽁지머리. 곱게 걸러진 베이킹 파우더 색의 얼굴과 빈틈없고 우아하며 집약적인 몸짓. 프랜차이즈 체인점을 얻지 않더라도 입소문만으로 먹고 살만한 솜씨 좋은 제빵사. 나도 그때까진 그런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때까지는. 어느 날 곰보빵과 조금 닮긴 했으나 여러모로 수상쩍게 생긴 빵을 집게로 가리키며 이 속에 뭐가 들었느냐고 묻기 전까지는. 계산대 여자애가 막 대답하려던 참이었다. 손님, 그 빵은 귀리랑 호밀에다가. 그때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간, 말린 거. 고개를 들어보니 여자애의 경직된 어깨 너머로 제빵실 문 옆에 서 있는 점장이 보였다. 갓난아기의 간을 말려서 빻은 가루, 밀가루와 3:7 정도 비율로 섞었다.
집게가 손가락에서 미끄러졌다. 카당 하고 바닥을 긁는 금속성이 났다. 정말로 빵 속에 생간이든 말린 간이든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다. 설령 들어있대도 갓난아기가 아니라 돼지의 간이겠지. 그 당혹스러운 맛은 차치하자. 그러나 농담치고도 정도가 지나친 악담이다. 자기 딴엔 농담이 아니라면 약간 맛이 간 남자가 동네에서 빵가게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도는 건 시간 문제다. 집값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는 아파트 단지 분여회에서 힘을 합해 쫓아낼 수도 있다. 계산대 여자아이는 그의 배를 손등으로 툭 치며 장난치지 말라고 핀잔을 주었다. 당연히 장난이겠지. 나는 한숨을 쉬고 허리를 굽혀 집게를 줍다가 그 옆 진열대에 있는 웨이퍼를 돌아보았다. 내 시선의 방향을 보고 점장은 말했다. 비스킷 사이에 티티새의 똥을 얇게 펴바른 거다. 겉에 바른 시럽은 까마귀의 누나를 우려 만든 건데 단맛과 쓴맛, 신맛이 에디오피아산 커피처럼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아이 참, 도대체 장사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다시 그의 옆구리를 찔렀다. 저 남자는 왜 나에게 이런 재미도 없는 장난을 거는 걸까? 어디까지 하나 보자 싶어 이번엔 젤리처럼 보이는 것을 가리켰다. 고양이 혓바닥 3종 세트야. 베르시안, 샴, 아비시니안. 나는 집게를 계산대 위에 탕 소리나게 올려놓았다. 여자아이가 집게를 세척하러 안쪽으로 모습을 감추고 점장은 모자를 다시 쓰며 웃었다. 장난 아니야. 어린애라면 이해해 줄 줄 알고 솔직히 말한 건데. 대체 누가 어린애라는 건데?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분홍과 노랑이 교직되어 연속적인 네모 무늬를 이룬 벽지는 나름 따뜻해 보였다. 그 벽에 남루하게도 매년 어디 은행이나 교회에서 나누어 줄 법한 투박한 디자인의 달력. 빵들이 질서 정연하게 놓인 진열대의 유리문은 손자국 하나 없이 투명하게 잘 닫혀 있었고 그 문을 열기 위한 손잡이 고리는 가게 조명의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그리 세련된 편은 아니었고 굳이 따지자면 허름한 쪽에 가까웠다. 그러나 벽에 금이 가서 갈라져 있다거나 그 틈으로 시원을 알 수 없는 물이 흐르며 악취와 함께 음산한 분위기를 풍긴다거나 하지는 않았다. 위생 상태는 나쁘지 않은 편.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깔끔하고 소박한 동네 빵집일 뿐이었다. 점장의 인상착이나 이목구비도 사뭇 정상적이었다. 아무리 봐도 그가 말한 것 같은 괴기스러움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 집엔 평범한 사람이 먹을 만한 게 없는지 추천 좀 해봐달라고 더듬더듬 말하면서 나는 소시지나 치즈 등 아무 부재료도 들어있지 않은 모닝롤 봉지를 들어 계산대에 올려놓았다. 설마 여기에 밀가루나 달걀, 우유를 비롯한 최소한의 재료 외에 무엇이 더 들어있을까 하고 신경 쓰지 않는 척 했지만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런 몰상식한 재료 이름을 듣고 태어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 점장은 제빵실에서 나오던 여자애와 엇갈려 들어가면서 묻지도 않은 대답을 했다. 그 모닝롤은 밀가루 대신 라푼첼의 머리에서 떨어진 비듬을 모아서. 여자애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나는 손을 들어 보임으로써 그의 말을 막고 동전으로 2,500원을 세어 계산대에 올려놓았다. 이로써 또라이 확정. 문을 열고 나왔다. 순간 이 보잘것없는 동네 빵집을 둘러싼 곳이 음울한 숲으로 느껴졌다. 그 숲에는 한 마법사가 살면서 매일같이 다른 재료로 과자를 만들어내어 바람 한 점 불 때마다 나뭇잎들이 서로의 살을 비비며 숲속의 냄새를 밖으로 내보내곤 했답니다.
와 같은 말로 시작될 법한 민담 속에 나오는 그런 숲. 집에 돌아가면서 당장 이 사실을 얘기하고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세 번째 건물 1층에 있는 제과점에 이상한 남자를 아파트 단지의 교육적 측면에서 어떻게 좀 으쌰으쌰 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물어봐야지. 대체 누구에게 물어본다는 거지? 이대로 돌아가 집 현관문을 연다는 건 그곳에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는 일이었다. 그러기에 지금 이 난감한 가게에서 빵을 사갖고 나온 거잖아. 빵 한 입에 우유 한 모금을 물고서 건조하지도 눅눅하지도 않은 오늘분의 감정을 꼭꼭 씹어 마음속 깊숙이 담아둔 밀폐 용기에 가두기 위해. 남 얘기는 그만. 실은 나부터가 타인의 정신 상태를 감정할 만한 주제가 못 되면서 세상 사람들 눈엔 작으나마 장사거리라도 가진 젊은 남자보단 나야말로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녀석으로 보일 터였다. 말을 더듬기 시작한 것은 4년 전부터다. 책을 소리내어 읽을 때는 조금도 망설이는 법이 없고 발음도 새지 않는다. 오랜 시간 공들여 머릿속 생각을 종이에 적어 넣은 뒤 그것을 소리내어 읽을 때도 아무런 불편이 없다. 대신 눈앞에 글이 없으면 예, 아니요 수준의 간단한 대답도 명쾌하게 하지 못한다. 몸속 어느 통로가 고장나거나 감염된 걸까? 머릿속의 생각이 입이라는 기관을 통해 시원하게 나오려면 반드시 글자라는 여과기를 거쳐야 하니 내게 있어 글자는 무기력에 빠져 게으르게 허우적대는 시냅스를 자극하는 신경전달 물질이었다. 그게 없이는 내 생각도 내 것이 아니었다. 생각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해도 민망한 무엇. 출력해봤자 이면지 낭비밖에 안 되는 오류 메시지. 이새로 움푹 잘려나가고 군데군데 송송 구멍이 난 불완전한 말마디들. 생각을 정리할 시간 없이 곧바로 조리 있게 얘기하기는 누구나 힘든 법이라고 위안할 것 같으면 그것도 일리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내 경우는 힘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하다. 아무리 얘기하려 애써도 상대방이 언제까지나 끈기 있게 기다려 주어도 기다림 끝에 그가 들을 수 있는 말은 자음과 모음의 무의미하고 반복적이며 간헐적인 나열이었다. 증상이 시작된 때는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처음에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지 못했다. 그래서 중학교 입학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닥치고 다 관두고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라. 담임선생님이 최소한의 선택지를 주었음에도 예 했다가 아니오 했다가 다시 예 했다가를 9번쯤 반복한 끝에 결국 귀싸대기가 날아가는 훈훈한 장면이 연출되었다. 이놈의 새끼가 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몇 차례의 발길질과 싸다듬이.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려 상의 면적을 최소한으로 줄이려 했다. 휴대전화로 구타 동영상을 촬영할 아이들조차 없는 단 12명의 교사만이 사용하는 제3교무실이었다. 그때 그 예 아니오를 필요로 했던 담임의 질문이 무엇이었나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다. 그 해가 끝날 무렵 연례 행사 수준의 진로 예비 상담 문제로 다시 불려갔을 때 나는 한 대라도 덜 맞으려고 종이와 연필을 준비해갔다. 담임은 신중하고도 품이 있으며 논리정연한, 그보다도 우선 성실하기 이를 데 없는 내 대답을 다 읽은 뒤 말했다. 그 전에 오해해서 미안했는데 진로를 고민하기에 앞서 병원에 좀 가봤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사회 나가선 어쩌려고 그래.
취직 못하는 건 나중 문제고 대학도 못 가. 면접 시험 보면서 그렇게 덜 된 중연불 외우듯이 중얼거리고 붙을 수 있을 것 같아. 사내 자식이 언제까지 지난 일에 붙들려 있을 거야? 나는 고개만 끄덕였을 뿐 마음속으로는 당신도 참 단순하고 시시한 사람이라고 콧방귀를 뀌었다. 학부모 상담 시간에 순전한 의무감으로 찾아온 아버지한테 이것저것 주워들은 거겠지. 제 자식이지만 제가 거의 돌봐주질 못한 죄도 있을 뿐더러 이 불쌍한 아이는 6살 때 제 친엄마 손에 의해 한 번 청량리역에 버려진 적이 있답니다. 일주일 뒤 발견했을 때 이 아이의 꼴이란. 애엄마가 그렇게 되고 저는 저대로 정신은 없으니 집에 누군들 이놈을 돌봐줄 사람이 있을 리가. 오죽하면 학교를 일찌감치 보내버렸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새 엄마가 있어서 많이 안정됐으니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담임이 조금만 더 머리가 돌아갔더라면 문제의 유기 경험과 말을 더듬기 시작한 시기 사이의 시간적 격차에 의구심을 품고 그 둘 사이의 상관관계가 거의 0에 가깝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터다. 이 무렵의 경험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자. 그 뒤로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어느 과목 선생도 내게 발표를 시키지 않았다. 답이 숫자 하나로 떨어지는 수학 시간까지도. 가학 취미가 있거나 그날따라 수업하기 싫은 극히 일부의 선생을 제외하곤 진도 뽑는데 방해가 되는 아이를 굳이 일으켜 발표를 시키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적 특징을 갖고 있을 경우 꼭 시비를 거는 놈들이 몇 명 나타나게 마련. 고만고만한 체구에 싸움도 해보지 않은 난 보편적인 싸움 기법 설명서에서 주로 여성 전용 호신술로 소개되는 방법으로 이기고 말았다. 맞을 때 허리를 최대한 깊이 숙이고 있으면 상대의 팔도 점점 따라 내려오는 법인데 그때 팔을 딱 붙잡고 매달렸다가 그 상태에서 몸을 갑자기 위로 솟구어 팔 관절을 뽑아버린 거였다. 이때 상대가 비명을 지르는 2, 3초 사이에 튀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당장 붙잡혀 내 관절도 무사하진 못할 거다. 아버지가 깽값을 물어주고 일주일 뒤 정학이 풀려 학교에 나가보니 원래 당사자가 없는 공간에선 사실이 부풀려지곤 하여 애들이 나를 슬금슬금 피하는 광경과 맞닥뜨렸다. 그 뒤론 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학교 생활이 크게 고통스러울 건 없게 됐다. 중학교 때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고등학교에 가서는 처음부터 대놓고 나 말 못해요라고 공공연히 표방했을 정도. 제과점 남자와 나의 공통점은 입만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다는 거였다. 우리 둘 다 몸속 어딘가 나사가 하나씩 풀려 있다는 걸. 그런 이유 때문에 나는 그에게 호기심 내지는 동질감이 생겼다. 그들이 쫓아온다. 몇 개의 작은 소용돌이 무늬로 요철이 난 운동화 바닥이 빠르고 거칠게 땅과 마찰한다. 생고무 타는 냄새가 뺨을 핥히며 어깨너머로 날아간다. 고무바닥에 집요하게 매달려 쫓아오던 비명과 절규와 분노의 소리가 바람과 함께 떨어져 나간다. 달리면서 나는 생각한다. 갈 데가 없어. PC방 같은 데서 밤이라도 보내야 할 텐데 너무 갑작스럽게 터진 일이어서 100원짜리 동전 하나도 못 들고 나왔다. 말할 일이 없으니 쓸 일도 거의 없는 휴대전화는 책상 옆 가방 속에 둔 채로다. 그게 있었다 한들 사정이 달랐을까? 친구라고 부를 만한 누군가가 있기를 해. 나의 더듬거리는 말마디의 행간 속에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두 팔 벌려줄 누군가가 나한테 있기를 하냐고. 마지막으로 소식을 들은 지 6년쯤 되는 이모와 외할머니는 이제 연락처는 관두고 생사도 모른다.
나는 언제까지, 어디까지 달릴 수 있을까? 그런 공간적 한계를 깨달았을 때 떠오른 곳이 여기였다. 숨을 몰아쉰다. 쇼윈도에 찍힌 불특정 다수의 손자국 너머로 그가 보인다. 피치 못하게 또는 어쩌다 보니 그 가게의 단골이 되기는 했지만 나는 말만 더듬지 않는다면 꼭 좀 물어보고 싶었더랬다. 무슨 빵집이 이런 길에서 한밤중에 빵 먹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24시간 영업을 해요? 늘 바빠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사이에 시간과 시간 사이에 문득 스며드는 감각이 아주 없지는 않을 텐데 혼자서 내내 가게에 있으면 외롭지 않을까? 그보다 대체 당신은 언제 잠이 들죠? 그러나 그 24시간 영업 방침 덕분에 지금 나는 이렇게 문 밖에 서 있다. 도망갈 곳이 있다. 문을 민다. 가까운 빵들의 열기로 가게 안이 후끈거린다. 그가 수정과 색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 모자를 쓰지 않았다. 흰 가운 아닌 평상복 차림이다. 오늘 영업은 끝? 나는 다급하고도 간절한 나머지 더듬지도 않고 순식간에 말했다. 나 좀 숨겨줘. 내가 최대한 멀리 도망가는 대신 아파트 단지에서 몇백 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빵집으로 뛰어들어 왔으리라곤 그들 중 아무도 생각 못할 거야. 그는 전후 맥락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렇다고 달리 입을 열거나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다. 다만 달콤한 초콜릿 냄새가 남아 감도는 제빵실 문을 열었다. 말하진 않았지만 그의 넓은 등은 이리 들어오라는 허락처럼 보였다. 다른 빵집의 계산대 뒤편에 보이는 제빵실과 별다른 차이를 느낄 수 없었다. 거대한 오븐 2개가 눈에 띄었다. 그는 좀 더 큰 쪽 문을 열고 트레이를 끄집어낸 뒤 나를 돌아보았다. 안으로 들어가라고? 산채로 통구이가 되는 그림책 속 마녀의 모습이 나도 모르게 떠올랐다. 헨젤을 잡아먹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리다 그레텔의 꾀에 빠져 화덕에 거꾸로 처박힌 마녀가 누가 누구의 등을 떠밀어야 하는 상황인지 잠깐 고민스러웠다. 그러나 그런 한가한 공상을 할 때가 아니었다. 나는 신발을 신은 채 약한 훈김이 남아있는 오븐 안으로 한 발을 들였다. 빵 굽는 용도의 오븐이라면 어째서 신발을 벗으라는 말을 안 하는 거지? 어서 들어가라는 듯 턱집만 까딱해 보이는 그에게 말했다. 다 좋은데 온 스위스 위치는 누르지 마요. 개암나무 가지. 모든 일은 배 선생과 그의 8살 난 딸로부터 시작되었다. 편의상 호칭은 배 선생으로 통일해야겠지. 한때는 아버지의 부인에 대한 예우로 꽤 오랜 시간 어머니라고 부르긴 했지만 우리 삶의 접점이 관절 빠진 뼈마디만큼이나 삐걱거리는 지금으로선 무의미한 이름일 뿐. 최초의 만남 이후 얼마 지나지 않고부터 나는 그 이름을 부를 필요를 잃었다. 뭐 성이 배씨고 직업은 초등학교 선생이니까 조금도 잘못되지 않은 이름이다. 배 선생이 우리 집에 왔을 때 내 나이는 10살. 현실과 동화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나이였다. 어릴 때는 인지 능력의 미분화로 인해 현실과 동화를 구분하지 못하지만 일정한 나이를 넘어서면 현실을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과 누구나 조금씩 갖고 있는 피터팬 신드롬 때문에 인격은 복합적인 혼돈을 일으킨다. 그중 대다수는 잠깐의 방황 뒤 그저 그렇게 동화를 잊은 채 살아갈 뿐이고 극소수 일부는 천장에 목을 매달거나 돌아버린다. 나는 지금 대다수 가운데 하나다
가 아니라 나는 이미 6살 때 청량리 역의 인파 속에서 동화를 잃었다. 그때 점퍼 주머니 속에 무심코 손을 넣은 순간 500원짜리 동전 4개와 셀로판지에 터질 듯 빵빵한 공기와 함께 쌓인 빵. 겉봉에 노래방 이름이 적힌 질 나쁜 휴대용 휴지 따위의 현실이 만져졌던 거다. 아버지는 호화로운 재혼식을 올리기가 남들 보기 민망하다며 그냥 합가하여 살림을 바로 차리고 싶어 했다. 그러나 배 선생은 자기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야반도주한 불쌍한 여자도 아니고 보쌈 당겨온 과부도 아닌데 혼인신고만 간략하게 하고 구차하게 살림부터 살아야겠느냐고 반드시 내가 보는 앞에서 비눗방울과 드라이 아이스 기체가 윤물을 주는 성대한 결혼식을 올릴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신부에게 축하의 꽃을 건네주는 화동은 나여야 한다고. 그것은 아마도 일종의 선언. 나는 구질구질하게 네 밥 차려주고 빨래하러 들어온 식모가 아니라 처음부터 명실상부 네 아버지의 부인이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너에게 모친의 권력을 휘두를 위치에 있다는 것을 두 눈 뜨고 똑똑히 확인해라. 이런 요지의 선언까지 눈에 띄지 않게 했을 정도면 배 선생도 나름 불안했던 모양이다. 내가 텔레비전 드라마 속의 사춘기 아들처럼 당신 같은 건 엄마로 인정할 수 없어 하며 등교 거부에 들어가거나 밥에 모래를 끼얹고 못살게 구는 등 촌스러운 반항이라도 하리라 예상했나? 그래서 기선제압을 하고 주도권을 잡음으로써 이런 종류의 집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의 싹을 잘라버리겠다고 결심했나? 그렇다면 한참 잘못 짚었다. 그런 마음을 먹을 만큼 나는 엄마의 빈자리를 안타까워 해본 적이 없었고 그런 귀찮은 행위를 할 만큼 아버지와의 관계가 돈독하지도 않았다. 사람은 자기가 애당초 가져본 적이 없거나 너무 일찍 빼앗긴 것에 대해선 미련을 품지 않는다. 어쨌든 그렇게 배 선생과의 공동생활은 시작되었다. 결혼식 날짜를 잡기 전 아버지는 나를 불러다 놓고 황당무계하며 심파적이기까지 한 다짐을 주었다. 너는 아직 어려서 이야기 책 속에 있는 일들을 믿고 싶겠지만 말이다.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것 좀 이제 알지? 신데렐라의 새엄마나 백설공주의 새엄마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절대로 없다는 거 말이다. 그래, 오히려 너는 친엄마하고 안 좋은 일을 겪었으니 이해가 빠르겠구나. 이제부터 네 엄마가 되실 분은 처음 약속을 지킬 사람이다. 첫째 날엔 네 앞에 우유를 놓아주었다가 둘째 날부터 맹물로 바꿔버릴 사람이 아니야. 오히려 자기 딸과 자기 자신과 하물며 이 아빠까지 수돗물에 밥을 말아먹는데도 네 앞에는 우유를 놔줄 뿐이다. 게다가 학교 선생님이기까지 하잖니. 얼마나 아이들의 마음에 대해 잘 알고 계시겠냐. 어떤 일이라도 불공평하거나 경우 없게 처신하지는 않을 뿐이다. 천성이 바르고 고든 분이니까 그리 알고 꼭 엄마라고 부르며 따르도록 해. 아버지는 새물레가 나는 깨끗한 속옷과 셔츠가 시의적절하게 옷장에 채워져 있기를 바랬고 고소한 된장찌개와 숙주나물을 버무린 참기름 냄새가 아침마다 코끝을 간지리기를 바랬다. 그것을 위한 현실과의 타협이라는 거였다. 그렇게 장황하게 예를 들 것까지도 없이 나는 추후 아버지의 행보에 대해 코딱지만큼의 관심도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마치 내가 뒤뜰에 나만의 선앙당을 차려놓고 엄마의 영혼이 깃든 개암나무 가지를 흔들며 배 선생을 저주하기라도 할 것처럼 안절부절 못했다. 개암나무 가지란 생전에 엄마가 아이를 깊이 사랑하고 남겨진 아이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 때만 그 신비한 힘이 발휘되는 것일 텐데도 아버지의 조심스러운 위로와 설득의 몸짓 속에서 나는 사실 이러한 일방적인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이미 일이 여기까지 되었는데 네가 별 수 있겠어?
깽판이라도 놓을래? 곱게 포기해. 어? 안 그래도 나는 해살 놓을 생각이 없었는데 아버지는 내가 과도한 긍정을 하고 두 분의 행복을 빌어드려야 이 결혼에 의미가 있다고 믿는 듯 지속적으로 대답을 강요했고 굴종을 기대했다. 아버지는 동화 속의 새엄마가 절대로 없다고 단언했으나 절대로만큼 폭력적인 말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동화가 아무리 가공의 이야기라도 덮어놓고 허튼 소리는 하지 않는다. 시대와 문물이 변한데도 사람의 속성에 그리 극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배 선생도 처음엔 웬만한 새어머니들이 밟는 절차대로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환심 살만한 선물을 내게 갖다 안겼다. 첫 만남에서 그녀는 옆에 당시 2살 난 딸의 손을 붙잡고 왔다. 이제 막 걸음마를 마치고 뛰어다니기 시작한 아이였다. 그 애와 내가 눈이 마주칠 말락한 순간 그녀는 딸의 어깨를 자기 허벅지 쪽으로 감싸듯이 꼭 끌어당겼다. 그리고 딸은 나를 올려다보며 두려운 듯 어깨를 움츠렸다. 그 애가 나를 꺼려서 어깨를 움츠리고 그걸 본 배 선생이 자기 몸에 끌어당겨 붙여서 안심을 시켜준 것인지 배 선생이 끌어당겼기 때문에 거기에 반사작용이나 호응이라도 하듯 아이가 어깨를 움츠림으로써 뒤늦게 나를 꺼리는 감정이 든 것인지 앞뒤 관계를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미묘한 순간의 차이였기 때문에 나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갔다. 뒤이어 바로 배 선생이 내민 플레이스테이션 박스 때문에 잊어버렸는지도 모른다. 이른바 영역 싸움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동거 생활은 성공적일 터였다. 서로 꼭 필요한 만큼만 관심을 갖고 1년에 수차례 반복되는 집안 어른들의 생일이나 제사, 명절 등의 가족 의례를 형식적으로나마 마찰 없이 치르고 서로의 역할이나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남들에게 전시하면 그만이었다. 내게 있어선 한마디로 시한부 역할놀이. 애둘러 말할 것 없이 그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생각이었고 굳이 평범한 다른 집 10살짜리들처럼 응석을 부리거나 하여 곁을 준다는 느낌을 갖게 하고 싶진 않았다. 딱히 별다른 방어 기제가 작동한 것도 아니었는데 이 경우도 배 선생이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무언의 기선제압 의욕을 보여서 내가 마음을 열지 않은 것인지 내가 처음부터 배 선생을 소 닭보듯 하여 그녀로 하여금 반감을 갖게 한 것인진 역시 알 수 없었다. 각자가 들이마실 공기의 부피를 침범하지 않기. 나는 잠잘 곳과 먹을 음식이라는 최소한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로의 발판을 제공받고 배 선생은 남편을 갖게 되어 자신의 딸과 함께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여러 가지 보호 및 보장을 받는 일. 지나치게 팽팽하지도 하염없이 느슨하지도 않는 적당한 긴장감. 그런 테두리나 조건 안에서 우리는 우리일 수 있었다. 그때까지는. 어느 날 무희에게 그런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플레이스테이션 박스로부터 6년이 지난 이 무렵 배 선생은 나를 볼 때마다 불쾌감을 굳이 숨기지 않았다. 이유는 어렴풋이 짐작이 됐다. 화재나 교통사고도 아니고 사람의 감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꼭 한 가지일 수만은 없다. 그래도 그중 분명한 것 한 가진 아버지의 시선 처리에 있었다. 아버지는 나뿐 아니라 가족 누구라도 살갑게 돌아보는 법이 없는 타고난 가부장제의 구현자였다. 비교적 잘 나가는 캐릭터 완구 회사에서 영업 부장직을 맡았으나 주요 고객인 어린이와 그 부모들에게 보여주는 재기발랄하고 노련한 모습과는 달리 집에서 보이는 모습은 글쎄 알록달록하고 아기자기한 캐릭터들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른 출근과 늦은 퇴근으로 가정경제에 복무할 뿐 특별한 취미나 특기 내지는 관심사가 없었다. 사회적으로는 남녀 유별 사상을
정치적으론 수구 꼴통 무리를 지지하는 모양이지만 집에서는 그런 류의 대화조차 거의 없었다. 그렇다고 한 집안에서 눈 한 번 마주치지 않고 살아가기란 불가능했다. 학교에서 통지표에 도장을 받아오라고 할 적마다,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할 때마다 나는 이른 아침이든 늦은 밤이든 아버지와 면대하지 않고 지나갈 수 없었다. 어떤 용의주도한 태도로 가정통신문, 기타 등등을 내미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신속하게 끝날까 고민했지만 그래도 그럴 때마다 한 번쯤 아버지는 나를 흘낏 볼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는 모종의 의도 따위 없이 이런 식으로 말을 툭 내뱉곤 했다. 네 엄마는 옛날에 공부 잘했어. 이제 정신 좀 챙겨. 그럴 때마다 난 아버지의 등 뒤에 서 있던 배 선생과 눈이 마주치곤 했다. 아무 말도 없이 다만 아버지의 뒤통수를 내려다보는 그 눈길 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당신 지금 그게 무슨 말이지? 네 엄마라니. 누구? 그러면 지금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저 녀석은 뭐란 말이지? 왜 당신은 저 녀석에게 엄마가 따로 있었다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굳이 내게 상기시키지? 시작은 그저 일상적으로 내뱉을 수도 있는 말들에서 비롯되었다. 어째서 옛날 앨범을 이렇게 나보란 듯이 책꽂이에 두는 거야? 그 얘기를 왜 저한테 하세요? 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똑바로 말 못해? 이거 네가 나보라고 여기 널브러뜨려 놓은 거 아니야? 아닌데요. 별걸 갖고 다 트집이야. 그 이상 오래 마주보아선 곤란하겠다고 생각하며 나는 몸을 일으켰다. 그것이 점점 내 방에서만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된 단초. 무슨 생각으로 옛날 가족이 찍은 사진이 아직까지 내 눈에 띄는데 있냐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하실 얘기를 왜 저한테. 너는 이 집 사람 아니야? 지금 여기 아버지가 어딨어? 내가 지금 못할 말 하는 거니? 아, 그렇다는 건 아닌데. 네 아버지 일인데 네가 모르면 누가 안다는 거야? 왜 그런 눈으로 봐? 기분 나쁘게. 내가 이런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나 보지? 설명할 가치도 없다거나. 그럼 네가 여기 나하고 있을 이유도 없겠지. 네 방에 가 있어. 그런 소소한 일들을 시작으로 집에서 내가 머물 공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학교 과제물이었던 음악 감상문 제출을 위해 거실 오디오로 CD를 틀곤 했다. 10분 뒤에 그녀는 거실로 나와 말없이 오디오 전환을 뽑아버리고 돌아섰다. 왜 그러냐고 내가 묻기도 전에 그녀는 안방으로 사라지며 뒤통수만으로 툭 내뱉었다. 골이 지끈거려서 원. 가끔은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할 수 있는 널널한 공작 과제물 같은 것도 있었다. 가위, 풀, 나무 막대, 종이 같은 것이 거실 탁자에 어지럽게 널린 걸 보고 그녀는 탁상 보째로 들어올려 내 방에 갖다 놓았다. 내 집이 정신 산란한 건 못 참거든? 이해해 줄래? 이때까지만 해도 나한테 최소한의 동의를 구하는 이성은 남아있었던 듯. 그런 자잘한 장면들이 쌓이고 쌓여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엔 학교에서 다녀왔다는 귀가 인사를 그녀에게 할 때가 참을 수 없는 시간 중 하나가 되었다. 나는 눈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 고개를 되도록 깊이 숙였고 그 숙인 시선 끝에서 그녀의 슬리퍼가 말없이 사라지면 고개를 들었다. 배 선생은 최초의 결혼 생활이 실패로 돌아간 뒤 그것을 새 남편에게서 보상받고 싶어 했으나 아버지는 기대에 부응해주지 않았다. 그럴만도 하지. 아버지는 단지 남는 장사를 위해 결혼한 거였으니까. 따로 사는 친할머니를 챙겨주고 살림을 도맡아주며 사회적 지위까지 괜찮은 여자를 얻기 위해 결혼 시장에 목돈을 지불했다는 걸.
그러나 그녀의 개인적 아픔을 이해한다고 해서 전처 아들인 내가 그 상처를 보듬어줄 의리나 책임 따윈 없잖아. 더구나 그 전처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대강 아는 내가. 부탁이야. 아버지를 증오하지 않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배터리가 모자라. 제발. 나는 언젠가 스스로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무언가를 두 손에 쥐게 되면 그대로 떠나버릴 사람이야. 그때까지만 나를 참아주면 안 될까? 당신. 그냥 좀 무거운 공기가 옆에 있다고 생각해주면 안 될까? 당신이 필사적으로 그리고 싶었던 가족사진. 그것이 영원한 화석이 될 때까지 거기서 나 좀 빼주면 안 될까? 가령 이런 장면. 30명 안팎의 친척들이 모여 차례를 모시던 어느 명절날. 1년에 몇 번 보는 친척들 가운데는 지난번에 각자의 본가일로 빠지거나 하여 몇 년 만에 보는 오촌 당숙도 있었다. 그런 당숙이 날 보곤 이게 누군가 하다가 어깨를 탁 치며 말하는 것이다. 아, 너구나. 천재 소년. 얘 아주 어릴 적에 우리가 천재라고 그랬잖아. 2살 때 한글을 줄줄 읽고 손가락에 힘도 없는 게 4살 때부터 그림 일기를 써서 어른들이 다 뒤집어졌잖아. 그랬지? 아주 가끔 보는 형식상 친척은 그런 어릴 적 얘기밖에 할 줄 모른다. 그러자 어른들은 와르르 웃으며 아기 적에 천재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누구는 3살 때 구구단을 외워서 천지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반에서 10등도 못한다더라. 우리 큰애도 2살 때 나라별로 국기와 수도를 다 외웠는데 지금은 운운하다가 조카 며느님 생각은 어떠시냐고 배 선생에게도 의견을 구한다. 그러자 그년 말한다. 글쎄요. 어릴 적에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설령 소용이 있어서 지금 재능이 두드러진다 쳐도 무희한테는 어른 되기 전에 절대로 영재교육 같은 튀는 일 따위는 시키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나라 교육 환경상 그런 일은 아이의 장래를 오히려 망치는 수가 있죠. 나쁜 길에도 빠져들기 쉽고 상업적으로 이용당하다 결국은 도태되기 십상이고. 본인이 얼마나 잘났는지는 모르지만 어른이 돼봐야 아는 일이죠. 그래서 내키지 않아요. 무희만큼은요. 술잔 채우는 소리에 배 선생의 의견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금방 잊혔지만 당신 딸 무희만큼은 그렇게 두지 않겠다고 2번 강조한 점이나 나를 보는 대신 식탁 위에 구운 조기 누나를 내려다보면서 얘기한 것이나 얼마나 잘났는지 모르겠다는 본인이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정도면 거의 나올 말 다 나온 것 아닌가 싶다. 참고로 당신 아는 몇몇 글 관련 그것도 교내대회에서 작은 상을 받았을 뿐 지극히 평범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배 선생은 누구도 묻지 않은 영재교육 운운함으로써 이미 감정의 과잉을 스스로 폭로한 셈이었다. 사실은 어느 눈치 없고 철딱선이 없는 친척이 모두에게 들리지는 않았지만 그림 일기와 구구단 사이에 얘가 제 엄마 닮아서 그렇게 글재주가 좋잖아 소리를 한 것이 좀 더 직접적인 화근이었을 테다. 그 친척은 물론 나와 엄마 사이에 벌어진 문제의 청량이역 사건을 모르고 있었다. 배 선생이 내게 사소한 장면들을 하나하나 얹어주어 무게감과 압박감을 키운 것 못지않게 그녀 자신에게도 누적되는 고통들이 있었으리라는 짐작은 쉽게 갔다. 따로따로 떼어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 그러나 마치 원소들이 모여 분자를 이루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게 내 탓은 아니잖아. 나는 단지 거기 존재했을 뿐인데. 배 선생의 요구사항은 점점 가짓수가 늘어났다. 다 큰 게 언제까지 내게 빨래를 맡길 작정이지? 아직까지 세탁기 사용법도 제대로 모른다니. 네 아버지란 분도 알만하구나. 이리 와서 잘 봐둬라. 그리고 네 옷 정도는 스스로 빨아. 빨래판에 대고 문지르라는 것도 아니고 세탁기가 다 알아서 해주잖아. 그런 것까지 내가 해줘야 하니? 돌리고 널고 말리기만 하면 되는데.
저녁을 먹었으면 밥값 좀 하지. 설거지하는 것까지 시범을 보여줘야 하니? 나는 살림하는 가정부로 이 집에 취직한 게 아니란 사실을 알아둬라. 이제 중학교에 들어갔으니 하는 말인데 교복 와이셔츠는 알아서 다려라. 학생 주제에 그것 말곤 입을 것도 없잖니. 온 집안의 옷을 다 다리라는 것도 아니잖아. 이런 말들이 단순히 가사노동의 불공정한 분배에 대한 비판 및 대안 제시 차원이라면 마땅히 존중하는 게 가정의 평화 유지에 도움이 될 듯하여 아무 말 없이 실천에 옮겼다. 그런데 어쩐지 그 말투와 상황에 따른 느낌은 그렇게 근시안의 단세포적인 처방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무언가가 바탕에 깔려있는 듯 했다. 무엇보다도 신변의 위협까지는 과장이라 쳐도 집안에서 나의 좁은 입지를 느끼게 된 것은 언젠가 배 선생이 내가 집에서 입는 옷까지 간섭하기 시작했을 때부터다. 집 전체를 너 혼자 전세냈다고 생각하지 마라. 여름이라 덥다고 선풍기를 틀어. 홀딱 벗는다고 시원해지는 줄 아니? 그 반바지에 러닝 셔츠만 입고 온 집안 돌아다니는 것 좀 그만둘 수 없니? 천박한 건 누굴 닮았는지. 반팔 셔츠 없어? 실내용 슬리퍼가 있는데 왜 안 신고 맨발로 휘젓고 다니는 거야? 네 방 안에서 얼마든지 그러고 돌아다녀도 네 방 밖에선 그러지 말아줬으면 좋겠구나. 이 집은 너만 사는 데가 아니라 내 공간이기도 해. 지킬 예의는 지키란 말이야. 공간 확보에 대한 배 선생의 욕망은 점차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사람이 내 사람이다 생각되지 않을 때,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 것만 같을 때 더욱 증폭되는 공간에서의 욕구. 배 선생의 과장된 손짓 한 번, 누추한 몸짓 한 번마다 여긴 내 집이고 여기 안주인은 나야 라는 비명이 들려왔다. 그 비명 너머로 자라나는 무의의 시무룩한 얼굴이 보였다.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야? 내가 당신의 영역을 침범해서 여동생을 해코지라도 할까봐? 정말로 그게 걱정된다면 나를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되잖아? 그 깨달음과 함께 나에게는 일정한 행동 양식이 생겼다. 어느덧 새벽같이 학교에 나가서 매점 빵으로 아침을 때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공간을 세내어 옹성그리고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나름의 타개책. 저녁이면 방에서 먹을 만한 빵을 사들고 집으로 들어와선 현관문 바로 앞에 있는 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것이 습관화되었다. 여기만은 내게 허락된 공간. 그 문은 다음날 새벽에 깨어 제일 먼저 욕실을 쓸 때까지 설사나 고열 내지는 맹장염 같은 위급 상황이 아닌 한 웬만해선 열리는 법이 없었다. 나는 다음날의 학교 과제물을 워드로 작성하면서 레이저 출력기가 토해내는 힘겨운 소음에 거실에 텔레비전 드라마 대사가 섞여드는 소리를 들었다. 대체로 자정이 되어야 들어오는 아버진 이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자정 직전쯤 나는 방에 불을 꺼버리고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갔고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이놈시키는 아버지가 오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첫날 만날 처 자빠져 자느냐는 아버지의 불만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아버지, 그건 아세요? 당신의 부인이 당신을 맞이하기 위해 현관문에 내가 나란히 서는 것조차 싫어한다는 걸. 어쩌다 천년 만에 가족끼리 밥상을 함께하는 날이면 국그릇을 올려놓다 내 손과 닿는 것조차 벌레 보듯 한다는 걸. 그 몇 번 안 되는 참을 수 없이 단란한 식탁에서 나는 식탁보의 사방 연속무늬에 시선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걸. 입학하자마자 나는 담임뿐 아니라 교무실 전체에서 얘기거리가 되어 있었다. 이번에 1학년 걔 초등학교 졸업할 무렵부터 그 모양이 됐다고 그러네. 아유, 그거 쇼하는 거 아니야? 책은 제대로 읽던걸요? 그게 글자만 없으면 그렇다는 거야. 나도 부담스러워서 걔한테는 말을 안 시키게 되더라고. 뭐 성적도 앞에서 세나 뒤에서 세나 그저 그렇고.
말 못하는 거 빼면 별 문제 없어요. 같이 다니는 애도 하나 없는 것 같던데. 누구하고 꼭 같이 다녀야만 하는 건 아니죠. 왕따나 안 당하나 그런 것만 좀 체크하고 신경 쓸 거 없지 않나? 담임에게 한 번 전해진 얘긴 거미줄처럼 사방으로 뻗어나갔고 학생 신상 정보에 자연스럽게 기록으로 남았으며 나는 정신치료가 요망되는 적당히 불쌍한 아이가 되었다. 이런 쑥덕거림이 들려오다 어느 날은 상담실 담당인 국어선생의 특별한 배려로 방과 후 개인 면담까지 진행됐다. 자꾸 나더러 마음을 열란다. 이유를 알면 극복할 수 있을 거란다. 그러나 그걸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어. 가제는 개편. 당신들과 똑같은 일을 하는 유능한 선생님이 있어요. 내 아버지의 아내이기도 하죠. 나는 단지 이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내가 원해서 내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그 선생님에겐 그 모든 것이 문제고 건수예요. 상담이 필요한 건 내가 아니라 그 선생님이에요. 라고? 생각만으로도 구차한 데다 몇 달이 건너 후안마저 뒷달을 법한 이야기. 이유를 안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일도 아니고 남은 거라곤 원인이나 치유의 희망이 아니라 피투된 현상뿐. 그저 혓바닥과 입천장의 불필요한 마찰을 통제할 수 없는 현상. 점점 더 말하기를 피하는 나. 점점 말을 잃어가는 나. 무익한 상담을 마치고 나니 온몸이 전력 질주를 한 것처럼 젖산이 분비되고 피곤해졌다. 교실로 돌아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대체 요즘 세상에 촌스럽게 학교 상담실로 들어가 상담받는 고1이 어딨어. 임금님 귀는 당나귀기. 차라리 인터넷 고민방에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게 훨씬 유익한 조언을 많이 건질 수 있을걸. 아니 꼭 그렇지도 않겠다. 집에서 도망 나오고 싶어요. 죽어버리고 싶어요. 같은 제목을 단 엇비슷한 게시물엔 되게 천편일률적인 댓글이 붙으니까. 터진 입 갖고 뭐해? 아버지한테 말 못해? 저 여자가 나 괴롭힌다. 못살게 군다. 왜 말 못해? 위에 생각 없는 초딩 시키 보셈. 네가 그 상황 대어는 봤냐? 그 고백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역학관계가 걸려있는지 알기는 하냐? 겪어보지도 못한 것들은 KIN. 나는 반대 경우긴 한데 엄마한테 다 꼬질렀거든. 우리 엄마 내 맞박 깨진 거 보고도 양쪽 말 다 못 믿겠다고 하더라. 그럴 때 얼마나 죽고 싶은지 저 위에 놈 네가 알아? 치사하고 더러워서. 그 인간 돈으로 10반을 꿰맨 거 도로 잡아 뜯어버리고 싶은 마음을 알아? 몇 차례의 설왕설래가 있으나 결론은 경제적으로 그럭저럭 혜택을 누리는 중산층 집안의 자식들이 하는 일이 되게 그렇듯이 현실적이고도 건조한 이야기로 중지가 모여진다. 본전 못 찾을 짓 말고 다 잊어버려. 그냥 눈 딱 감고 더러운 꼴 몇 년만 참아. 대학 가서 기숙사로 들어가 버리거나 일자리 구하고 나면 누가 말려. 지금은 힘이 없잖아. 우리 시대에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알잖아. 그래, 얼마 남지 않았어. 길어야 2년. 내가 두렵고 불편했던 것은 배 선생이 대놓고 내 머리를 욕조 속에 처박는 게 아니라 지능적으로 피를 말리기 때문이었다. 인정받는 학교 선생다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태도로 말이다. 최소의 행동으로 가능한 한 많은 충격을 주기. 겉으로는 보랏빛 멍조차 보이지 않으나 실은 심각한 내상을 안겨주기. 텔레비전 주말 드라마를 보면서 사람들은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고 참고 또 참는 캔디형 주인공을 보고 말한다. 저 병신 천지 같은 건 왜 저러고 당하고 살아? 다 일러 바치고 확 나와버리면 되잖아? 그러나 그리 말하는 이들도 실은 알 거다. 이상과 철저히 거리를 둔 현실을. 호락호락하지 않은 세상이 주는 무게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최소한의 금전적인 지원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조금은 감수해야 할 여러 유형의 폭력이 있다는 체념적인 단정. 일단 닥치고 집을 나와 청소년 쉼터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아이들은 아마도 생명의 위협에 가까운 폭력을 피해 도망쳤거나 견뎌본들 나중에라도 얻을 것 없는 가난한 집에 미련을 버렸거나 둘 중에 하나이라는 폭 좁은 편견. 기타 강간이나 임신 절도 등의 문제는 가난과 폭력의 별책부록 같은 것이리라고. 영악한 건지 고지식한 건지 대학에 가면 당면한 문제 가운데 최소한 몇 가지는 해결된다는 전통적이고 막연한 중류계층의 믿음. 남들이 밟는 대로 따라가는 길. 그리고 가려면 물질적인 조건은 가능한 한 충족될수록 유리하다. 그 길을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배 선생이 비치는 적의 앞에 무릎 꿇는 셈이라 싫기도 하고. 그런 앞일을 고려해가며 행동의 폭을 결정하는 나는 머저리라기보단 오히려 계산적이다. 언제가 됐든 떠나기 위한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는 나. 그런 가감승지의 부호 중 무엇을 잘못 눌렀는지 계산이 어그러졌다. 어디서부터였을까? 다갈색 핏자국이었다. 세탁기를 돌리려는데 내 빨랫감 속에 잘못 섞여 들어온 무의의 속옷이 보였다. 핏자국이 점점이 남은 자리는 그대로 말라 늦은 봄 바닥에 떨어져 밟힌 목련꽃의 잔해를 떠올리게 했다. 손에서 빨랫바구니가 미끄러졌고 옷들이 모두 다용도실 바닥에 흩어졌다. 그때 저녁을 준비하러 안방에서 나온 배 선생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잠깐 무슨 일인지 파악하려는 듯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다 바닥에서 딸의 속옷을 낚아채듯이 건져냈다. 그날 밤 내 방의 어둠 속에서 듣고 싶지 않고 모르는 척 하려 했으나 MP3 이어폰을 꽂은 귀 속에 폭력적으로 스며드는 대화들. 아이를 채근하는 엄마의 목소리. 학교에서 그런 거야? 아니면 영어 학원이야? 네 또래야? 아니면 좀 더 나이가 있어? 어른이야? 폭주하는 질문의 양에 아이는 매끄럽게 정보를 처리하지 못하고 사뭇 동문서답을 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린다. 아이를 그렇게 몰아세우면 누가 차근차근 대답할 수 있겠어. 좀 진정하고 얘기를 들어봐야.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곧이어 고성방가와 함께 몇몇 파열음이 뒤섞인 어른들의 싸움으로 번진다. 그 와중에 어찌어찌 필요한 대답을 최소한으로 뽑아내기는 한 모양이다. 다음 날 전치 4주 병원 진단서를 끄는 배 선생이 무희가 다니는 영어 학원으로 쳐들어간 걸 보면 엄마의 집요한 질문에 시달리던 무희가 마침내 범인으로 지목한 초등부 회화 강사는 공교롭게도 이미 그 전에 비슷한 혐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것이 다만 오해였는지 실형을 살고 나왔는지 합의금을 주고 유야무야 했는지까진 몰라도 학원을 옮길 이유가 되었음은 분명했다. 내역을 까보니 학원 개원 시 돌린 광고지에 나온 양력도 위조한 것이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약 25년간 외국에서 살다 왔으며 그곳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친 뒤 국내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것이 원어민 강사 위주로 채용한다는 학원에서 일할 수 있었던 이유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외국에서 산 기간은 2년 남짓에 불과하며 대학은 중퇴, 실제로 영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한다는 것 말곤 사실인 게 별로 없었다. 학원장은 흉흉한 소문과 함께 수강생이 대폭 줄어들 것을 염려하여 배 선생에게 1,000만 원을 보상금으로 제시했다. 좀 신중하게 하시면 안 될까요? 저희도 그런 사실을 알고 채용한 게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를 하셔야지. 애들 수업하는 데 들어가셔서 선생님한테 직접 따지고 그러시면 안 되죠.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걸 자꾸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애들 빠져나가는 거 책임지실 건가요?
막말로 같은 반의 다른 아이들한테선 그런 얘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건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아이가 어디 딴 데서 안 좋은 일 겪고서 그렇게 둘러대는 건지 어떻게 아세요? 이봐요. 지금 내 딸이 없는 말 지어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정의 뚜껑이 열린 이유는 딸이 이중으로 모욕당한 데 있었다. 배 선생은 학원장과의 전화 통화 내용이 담긴 보이스펜과 병원 진단서를 가지고 검찰청을 찾아갔다. 이를 더 크게 벌이는 것이 여자아이의 기억에 남아 좋을 게 뭐가 있냐는 아버지와 또 한바탕 다투고 난 뒤였다. 그러나 결국 아버지는 비열하지만 실속 있는 충고를 한 셈이 되어버렸다. 일주일 뒤부터 모녀는 수차례 검찰에 불려다니며 온갖 질문 공세를 받고 배 선생의 표현에 따르면 누가 피의자고 피해자인지 알 수 없을 지경이었다고 하니 말이다. 8살밖에 안 된 아이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 검사놈이 애한테 자꾸 끔찍한 질문들만 골라서. 무희야, 그 선생님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만졌는지 손으로 좀 짚어볼래? 참다 못해 내가 끼어들어서 지금 야동 오디션이라도 보느냐고 크기가 무슨 상관이냐고 따졌어. 그랬더니 어른이 아닌 어린애가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체크해야 한다나? 한 번만 더 질문하는데 방해하면 나를 밖으로 쫓아내겠다고도 했어. 나는 애 엄마인데 엄마 앞에서 그런 모욕적인 질문을 하고도. 이럴 때 아버지는 조용조용히 모정의 분노에 공감해주기만 해도 모자랄 판에 현실적인 대답을 하고 말았다. 그러게 내가 진작 뭐라고 했어. 그런 불편한 일 겪을 거 다 알고도 당신이 선택한 거 아니야? 이제라도 그만두고 학원 옮기는 걸로 끝내. 합의금이고 뭐고 더러워서 그딴 건 안 받는다고 학원장 얼굴에 던져주고. 당신 합의금 따위 더러워서 안 받는다는 것까지 당신 말이 맞아. 하지만 그만두라니? 애가 당신 딸이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좋겠군. 당신은 아들밖에 없어서. 안 그래?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 아들이기도 하잖아. 당신부터가 그동안 내 아들, 내 딸 갈라놓고 생각했는데 나한테 뭘 바라는 거지? 당신이 동조해주지 않겠다면 나도 필요 없어. 나 끝까지 싸워 보일 거야. 학원이고 그 작자고 다 작살내 버릴 거라고. 굳이 알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 그래도 나는 어린 무희에게는 악감정이 없었기 때문에 배 선생의 고통을 딱히 고소하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이 일을 모르는 척 하는 게 그녀가 바라는 일일 것 같아 가만히 숨죽였더니 그건 또 그거대로 욕을 먹었다. 집안 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 모르지? 참 세상 살기 편하겠구나. 너나 네 아버지나. 내가 네 엄마였어도 그랬을까? 애가 네 동생이었어도 그랬겠니? 그러나 막상 내가 무희의 문제에 관심을 보이려 들거나 염려하는 제스처라도 취하면 그건 또 그거대로 배 선생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주제넘게 우리 일에 뭘 나서고 있어? 어른들 말하는데 끼어드는 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인지. 나보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말인가? 무희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초등부 강사를 범인으로 지목했기 때문에 결국 검사와 함께 3자 대면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문제의 초등부 강사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말했다고 한다. 딸 자식이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어머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도 자식이 있는데 그걸 모를까 봐서요. 하지만 지금 어머님 실수하시는 겁니다. 어디서 어떻게 제 과거를 캐보셨는지는 묻지 않겠지만요. 그 출처도 그다지 바람직하거나 합법적인 경로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가르치는 사람으로 어머니 입장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옛날 일은 그 당시에 이미 서로 간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합의하고 화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아이들 여럿이 같은 주장을 한다면 제가 죽일 놈이겠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어머님 덕분에 멀쩡히 다니던 직장에서도 잘리게 생겼고 따지고 보면 제 쪽이 손해가 더 막심합니다. 좋든 싫든
저야 그런 일 겪어본 사람이니까 이것도 제 업보로 알겠고요. 무고한 사람 건드린 죄는 묻지 않을 테니 여기서 접으세요. 저도 학원 그만두는 마당에 더 이상 학원에 손에 끼치기 싫습니다. 무고해? 당신 학원하고 짜고서 애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때 검사가 끼어들어 두 사람의 말을 가로막았다. 이봐요 아줌마, 좀 가만히 계세요. 목소리 좀 낮추고. 여기가 어디라고 소란을 피워 피우길. 아저씨도 말 너무 길게 하지 마요. 지금 당신 데려온 이유가 뭔지 알아? 애한테 얼굴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려는 거야. 검사가 배 선생의 직업을 알고 있음에도 선생님이라 부르지 않고 꼬박꼬박 아줌마라고 부르는 것이 그녀의 신경을 더욱 건드렸다. 검사마다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검사들이 검찰청에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피의자, 피해자를 막론하고 존칭을 생략하기 일쑤라는 게 배 선생의 각주였다. 나더러 아줌마라니. 나도 당신한테 아저씨라고 부르면 되나요? 아저씨, 자식 키워봤어요? 당신 자식이 그런 일 당하고 와도 그게 거짓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할 건가요? 미안하지만 난 결혼 안 했어요. 못한 거겠죠. 그런 정신머리로 앞으로도 못하게 빌죠. 소모적인 얘기 그만합시다. 거짓말이라고는 안 했어요. 괜히 애매한 사람한테 피해가 가면 곤란하니까 잘 좀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꼬마야, 너도 정말로 이 선생님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대답해. 거짓말해서 나중에 아닌 걸로 밝혀지면 너나 네 엄마가 대신 감옥 간다. 검사가 어떻게 애를 협박해요? 애를 어떻게 감옥에 보낸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올려도 되겠어요? 정말 그놈의 인터넷. 요즘 아주 그냥 인터넷이면 다 되는 줄 알죠? 그건 원대로 해보세요. 그리하여 상황은 다시 역전에 역전을 거듭했다. 무인은 서너 번까진 일관되게 초등부 강사를 범인으로 지목했으나 검사가 7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자 잘 기억이 안 난다거나 딴청을 부리거나 울어버리는 등 가지가지의 반응을 보여 배 선생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자, 보세요. 우리나라 현행법은 물적 증거를 중심으로 합니다. 어린이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안정된 분위기에서 정신과 의사와 아동심리학자 등의 전문가를 동석시키고 최초의 단 한 번 진술만을 증거로 인정해야 한다?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더러 직접 현장에서 지지고 볶고 해보라죠. 아, 그렇지. 그쪽도 선생님이라고 하시니까 잘 알겠네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곤 하는지. 그 애들이 영악하다거나 악의가 있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은 땅속에 목을 묻은 타조와 같단 말입니다. 어린이 성폭력 가해자의 비율은 아는 사람이 75%, 75 가운데 통상 동네 사람이 38%, 친척이 19%, 교육기관 관계자가 17% 정도. 그러니까 한 군데만 들이파지 마시고 시야를 좀 넓게 보시라고요. 이런 사정으로 집안의 분위기가 암울해지고 흉흉함은 극에 이르렀던 어느 날 밤이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버지는 최근 들어 열심히 제 시간에 퇴근하곤 했으나 그것은 우중충하고 음산한 집안 분위기를 쇄신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게다가 무희의 진술이 달라지자 마음을 바꿔먹은 초등부 강사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하고 배 선생은 검찰 출두 명령을 받았다. 그날 밤 배 선생은 살려달라는 무희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빙빙 돌리며 철제 옷걸이로 아무데나 두들겨 팼다. 말해! 누구야? 그 새끼가 아니면 누구? 너 인연 엄마 병신 만들고 생사람 잡고 이제 개망신 당한 걸 어떻게 할 거야? 죽어 이년아. 어떤 놈이야? 바른 대로 말 안 해? 아주 나보란 듯이 패고 있는데 사실 말이지 미안하게도 나는 무희에게 악감정이 없는 대신 맡고 있는 걸 구해줄 의리도 없었기 때문에 말리지 않고 있었다. 나서봤자 어떤 트집거리와 함께 내쳐지고 무희의 비명만 더욱 높아질 것인지를
그동안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90도 각도로 천천히 들어올려 내 얼굴을 가리키는 무희의 손가락을. 그 의미를 나는 이해할 수 없어 한동안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슬로 모션처럼 배 선생의 마른 손바닥이 내 광대뼈를 핥히고 이어서 멱살이 잡힌 채 벽으로 밀어붙여져 뒷머리를 찧었을 때야 나는 내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깨닫고 있었다. 벽에 부딪힌 머릿속에서 툭 하고 실핏줄이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시큰하고 따끈한 느낌이 퍼져나갔다.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왜? 이런 외침이 항변이 목구멍 밖으로 터져나왔는지 어땠는지 알 수 없었다. 바로 이어서 무수히 내 머리를 후려치는 주먹이 손바닥이 감각과 인식을 방해했다. 나는 이제 키가 아버지의 어깨만큼이나 컸고 서서 버틸 만큼의 힘이 있었지만 그 이상으로 상대에게 반격을 가할 수조차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이쪽을 보고 있었다. 적어도 아버지의 부인을.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주먹이 떨어지는 압력을 조금 덜기 위해서까지는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끔 되었다. 목덜미로 등으로 슬리퍼 신은 발이 쏟아졌다. 입가에서 턱까지 뜨거운 물기를 한 줄기 느끼며 나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얼굴은 무희의 말을 딱히 믿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으나 그렇다고 해서 나를 감쌀 만큼의 자애와 이성에 가득 차 있지도 않았다. 전체적으로는 모호함으로 넘쳐 있었다. 나 아닌 거 알죠? 내가 그럴 리 없다는 거 믿어줄 거죠? 이것도 말이 되어 내 몸 밖으로 나왔는지 머릿속에서만 맴돌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여튼 분명한 건 마침내 발길질을 거둔 배 선생이 격양된 얼굴로 아버지 옆을 지나쳐 송수하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여보세요? 거기 경찰서죠? 소년범을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그 순간 합리적인 사고체계는 퓨즈가 나간 듯 모두 끊어져 버렸다. 설령 잡혀간다고 해도 사실이 아닌데다 증거도 없으니 금방 집으로 돌아와 오해를 풀 수 있으리라는 우아한 판단 같은 걸 할 상황이 아니었다. 배 선생이 전화기를 드는 것을 아버지가 말리지 않았는데 그런 집에서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오해를 푸는 따위의 낭만적이고 동화적인 일을 기대할 것이며 일상의 안녕을 구할 수 있겠어. 나는 난파 직전의 선박에서 무게를 줄이기 위해 바다로 던져진 포로나 이방인과 다름없었다. 그것을 느끼는 순간 나는 전화를 끊고 계속해서 멱살을 감아 쥐어오는 배 선생을 떠다 밀었다. 넘어지는 배 선생의 등에 밀린 아버지까지 같이 쓰러졌다. 뒤집힌 거북같이 포개진 채 버둥거리는 두 사람을 뒤로하고 현관문을 열었다. 뛰쳐나가기 직전에 아직도 코피를 흘리며 방문 앞에 쭈뼛거리고 서 있는 무희와 눈이 살짝 마주친 것 같았다. 여유를 부릴 시간은 없었지만 적어도 네 잘못은 아니라고 살짝 고개를 끄덕여 줄 수는 있었다. 그 애가 고통스러운 순간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순간적으로 곁에 있는 아무나인 나를 지목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 애는 단지 타조처럼 흙 속에 머리를 파묻고 몸통이 보이지 않으리라고 착각한 것뿐이다. 배 선생이 저놈 잡으라고 악을 쓰고 아버지가 부스럭거리며 몸을 일으키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그들이 쫓아온다.